네, 금요일의 첫 코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대선판 여론의 흐름과 맥락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함의까지 짚어보는 지금 여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죠?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내기를 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요. 네, 오늘 그러면 내기를 할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금요일의 파트너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교수는 누구 될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기를 안전하게 하시는 스타일입니까? 최수영 컨설턴트.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해야죠. 홍준표 후보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결정 납니다. 예. 2시에 전당대회 하는데 결과는 아마 2시 반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될지 여론조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최근에 나온 걸로 조사된 것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지난 11월 1일에서 3일 그 전국 지표조사 1,004명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내임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27%, 홍준표 후보 27%. 이게 지난주 조사와 대비했을 때 두 사람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상승폭이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컸습니다. 7%포인트 상승을 했고 예. 홍준표 후보가 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그 지난주 MBS 조사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홍준표 후보가 5%포인트 앞섰거든요. 25대 20. 윤석열 후보 20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상승을 해서 동률 27대 27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동률이 나왔군요. 예, 근데 지금 무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34%여서 예.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무응답층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때 윤석열 후보가 올라간 이유 뭘로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개사과 발언 이후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다시 좀 결집하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 조직 선거를 상당히 독려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홍준표 후보 캠프 쪽에서도 굉장히 그 불만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투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독려 작업을 아주 세게 했다. 그래서 조직표를 충분히 지금 가동시켜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2%포인트밖에 안 올랐는데 네. 상승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연령별 분포, 연령별에서는 20대, 30대, 40대까지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50대에서는 엇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여기를 넘어갔으면 아까 그 우리 최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두 분 분석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최수영 컨설턴트는 네. 이렇게 나온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도 윤석열 후보의 이제 지지층이 결집됐다는 건 동의가 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지금 사실 투표가 진행이 끝났잖아요. 끝난 데이터를 제가 지금 유의미하게 보면은 지역별 투표율을 보니까요. 세종이 가장 높았는데 그 다음에 높은 데가 서울이에요. 예. 사실 서울은 어찌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강세 지역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 인천 여기는 이제 66%, 62% 정도가 나왔는데 대구, 경북이 이제 60대 중반 정도가 나왔어요. 합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따지면은 대구, 경북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선전했을 거라고 보고 그럼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지난번 유입됐던 신규 당원층이 책임 당원층이 아무래도 저는 좀 결집도 모바일 투표율이 좀 높았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나마 조금 막판에 좀 어떤 동력을 좀 갖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박진영 교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중도 성향의 사람들보다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으로 이념이 강한 사람들이 로얄티가 강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지금 투표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념이 강한 사람들이 결집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념이 강한 사람들, 강한 보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보통 우리가 당내 경선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두 번째는 초반 결정 구조라고 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데 한국의 유권자들이 한 번 정을 준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지지하지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꾸준히 앞서갔었고요. 세 번째는 조직선거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많습니다. 예. 결국 조직력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에 결국은 반문재인 전선이 국민의힘의 이 당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제일 선봉에 서 있느냐. 결국 윤석열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분석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지금 이제 그 반문 지지층이 결집했느냐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본선에서 누가 이길 후보냐를 중점적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거고 우리 또 최 컨설턴트님 얘기는 지역 변수를 얘기했는데 사실 연령 변수, 지역 변수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원들이 신규 당원이 많이 가입을 했다고 하지만 연령별 분포를 보면 예. 여전히 그 50대 이상층이 65%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로 이제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모바일 투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60대 이상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령별 비중을 더 좀 중요하게 봤다. 당원 분포에서 예 그렇게 좀 그래서 박진영 교수님 의견 쪽에 조금 더 네. 동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나 보태고 싶은 게요. 보통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섭니다. 그런데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투표는 또 다릅니다. 여론조사는 세대, 연령, 지역, 포션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전당원 투표는 어떻습니까? 관계없이 연령대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영남 지역에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도가 높은 지지층을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자, 이은영 소장님. 네. 또 한 가지 소개할 여론조사 어떤 거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 갤럽 조사가 예.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 예, 요거 갤럽 조사 나온 걸 보면은 일단 2일에서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다음 대통령감이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26%, 윤석열 후보가 24%, 홍준표 후보 15%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네. 지금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는 앞서는 결과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예. 오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사실 지금이 가장 이 여론의 유동성이 큰 시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누군가가 나오면은 컨벤션 저쪽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먼지가 다 가라앉은 다음에 지지가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된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자대결 구도에서 누가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짚어보죠. 먼저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니까 네. 먼저 그 부분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 정부의 지지도라든지 정당 지지도 그리고 대선 가상 대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대선 가상 대결 지금 저희가 표도 준비가 됐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 가상 대결 10월 넷째 주, 11월 첫째 주 조사한 것 있지요. 이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10월 넷째 주 이재명 후보가 35였을 때 윤석열 후보가 28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재명 후보가 30, 윤석열 후보가 35 더 격차가 벌어졌지요. 그러니까 사실 역전된 겁니다. 역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를 놓고 가상 대결을 펼쳤을 때 이재명 34, 홍준표 29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이재명 27, 홍준표 35 이렇게 역전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역전된 배경 그것은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게 이제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선출하는데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 한번 그걸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지금 이 표만 놓고 보면 네. 35대 35 같이 나온 것도 맨 처음에 소개해 주신 동률 조사와 비슷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역시
박빙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홍준표 후보도 상승을 했지만 윤석열 후보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경선 과정 자체가 컨벤션 효과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양측이 다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은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TV 토론 전략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TV 토론에서 그 홍준표 후보가 본인의 특기나 장기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어요. 아마 원팀을 고려한 전략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좀 날카롭지가 못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주로 호소를 한 층이 그 20대에서 30대 주로 젊은 세대였기 때문에 이 경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당의 후보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호소층이 조금 달랐었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거 아니었나 그렇게 예.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투표는 끝났지만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예. 63.89인데 네. 사실은 이게 지난 그 당대표 투표율 때보다도 더 높고 그다음에 1차 컷오프 때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이 투표율 변수가 저는 가장 했던 변수였다. 누가 더 많이 투표를 하게 했냐. 예. 이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수영 컨설턴트. 투표율이 높아졌다.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이 컸고 그게 이제 결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후보들 개별로 놓고 보면 누구한테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양진영 다 결집했을 겁니다. 최대치가 아마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4%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지 이게 뭐 캠페인 효과로만 이렇게 나오기는 제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양진영이 어떤 말하자면 그 절박성을 가지고 최대한 결집했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물론 분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저는 그 서울의 투표율이 72%에 육박했다는 거는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의 투표율이 그렇게 사실 보수 정당의 투표율 상에서 이렇게 높은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대구 경북이라든가 이런 전통적 지지층에서 모르겠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경기 인천보다도 서울이 한 5, 6% 이상 높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박빙의 승부에서는 저는 조금 더 2030의 지지를 받는 홍 후보가 조금 더 이렇게 약진하지 않았냐 제가 분석하는 준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제 지적하셨지만 저도 사실 의구심이 가는 대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합해봐야 50대 이상이 64%에 이르고 영남 TK 당원이 전체 당원의 4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수를 놓고 보면 사실 윤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저는 어쨌든 서울 투표율과 수도권 투표율을 놓고 본다면 홍 후보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계속 밀고 가시네요. 박지정 교수는요. 저도 계속 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적인 분들은 이 투표나 이런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념이 강한 분들이 신념이 강한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본선을 보고 합리적 투표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탄핵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문재인이라고 하면 우선 선봉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런 경향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시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누가 맞는지 그때 보기로 합시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다른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여론의 흐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 분 다 영이네. 이은영, 최수영, 박진영. 3명입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네. 앞부분에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가 될까 이걸 살펴봤는데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한판 승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네.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차이는 일단은 지금 이제 컨벤션 효과가 이재명 후보는 없었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조사 보면 격차가 좀 없는데 격차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정당 지지도나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후보에 따라서. 예. 예. 제 말씀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지금 차이가 뭐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네. 윤석열 후보가 됐다. 또 홍준표 후보가 됐다. 이랬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후보별로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보면은 오로지 정권 교체 이것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뭐 별로 없을 것이다. 어떤 쪽입니까?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대선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투표거든요. 그리고 정당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인물 변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뭐 호감도 조사를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물 변수를 보기 위해서 호감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물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높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싸우기가 좋은 후보일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MZ 세대가 캐스팅 보트 세대가 지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MZ 세대 표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게 홍준표 후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떨어져요. 그쪽 부분은 그 연령대에서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면 조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죠. 홍준표 후보가 더 버거울 것이다. 네. 왜냐면 지금 바람을 일으키는 세대가 예전에는 이제 40대, 50대 초반 요랬는데 지금 20, 30대가 돼버렸는데 이 20, 30대가 또 한 번 바람을 일으키면 굉장히 돌풍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지지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데 현재는 홍준표 후보가 많이 받고 있다. 예. 최수영 네. 평론가 전에 네. 박진영 교수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좀 있었는데 혹시 선대에 지금 뭐 맡았나요? 아니요, 아직은 맡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이 계속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오면 또 비선 실세가 되는 건데. 누가 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싸우기가 좋은 후보일까요? 윤석열 후보가 편하죠. 그래요? 예, 뭐 토론을 하든지 실력으로 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이 소장님 이야기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선을 만들어질 때는 뭐 반문재인 정권 심판론 이렇게 만들어지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비전, 정책 비전 이런 것들도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 정책의 섬세함, 비전 문제 이런 데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고 내기를 걸은 거구나. 최생 컨설턴트 보시기에는 누가 더 싸우기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윤석열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 검사 출신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아마 취조 형식의 선거 토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꺼내들 거는 미래 담론보다는 아마 대장동 의혹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문이고 자기 전공이니까. 근데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 구시대의 이미지는 있고 대통령 선거에 지난번 출마했던 전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뿐만 아니라 한 뭐 의회 경험도 하는 4, 5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캠페인 과정 자체에서 오히려 이재명을 노련하게 압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홍준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선호하겠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홍 후보가 캠페인 과정이 더 버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한 4,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두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대선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가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살펴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지금 대체로 어떻게 나옵니까? 네, 지금 그 지지도가 조금 빠진 걸로 나와요. 그래서 MBS 조사를 보면은 긍정평가가 39%가 됐거든요. 그래서 40%대가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걸 보면 최근에 이제 순방도 있었는데 순방에 대한 결과가 아직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돼서 선대위 출범식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이제 조금 저하되는 그런 흐름도 있다. 그리고 그 대통령 긍정평가층이 그럼 이재명 후보를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 이거는 보니까 한 60%대 후반에서 70%
때까지 이제 지지가 많이 좀 이동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이제 본선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확정되면 그 영향이 조금 더 대통령 지지율의 영향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면 여당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그 불만 같은 것들 그게 이제 지금 또 표출이 되는 흐름도 같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의 긍정적인 흐름, 높은 지지율이 꼭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조금 캠페인 전략상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특히 지금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뭐 가상화폐, 뭐 과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걸 계속 정부가 끌고 가면은 근데 차기 후보에겐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요.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택이 된 이후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이 당선돼도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약간 더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그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맛이 좀 있다 할 수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높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현 정권과 차별화하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딜레마죠. 사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지도가 높으면 그 지지를 안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교체라는 말 못하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권력 교체는 분명하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데 만일 이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확실하게 저는 차별화시키고 선긋기 전략으로 이른바 재난지원금 이슈도 더 강력한 선으로 치고 나갈 수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영 교수께는 어떠세요? 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송영길 대표 발언이 이제 중도층을 겨냥한 발언입니다만은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역대 한번 사례를 보시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 갈랐었지 않습니까? 차별화되면서 이회창 후보가 전혀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 전혀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라든가 새로운 투표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미래를 내다보는 대통령 후보는 기존에 있던 같은 당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업그레이드입니다. 다른 제품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관련한 여론조사 하나가 있었어요. 네. 정권 교체다라는 의견이 3대 7? 예.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안 보는 의견이 많은 거죠. 예. 네. 예. 그래도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기는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안철수 대표 이야기 잠깐 해보죠.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 변수가 크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 그 10% 초반까지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이 좀 유동성이 큰 판이에요. 예. 여당 후보가 선출됐어도 거기 좀 지지하지 않은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 후보가 선출되면 이게 다시 또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사표를 만들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변수가 있을 것처럼 제3지대가 커질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은 그건 다시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이게 제일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수준 이상은 나와야 돼요. 예. 지금 한 13% 최대 나온 게 그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최성 컨설턴트. 안철수 후보가 캐스팅 보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두 자릿수는 동의하는데 최소한 저도 15%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판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완주를 하든 협상을 하든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옵션 추가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검토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대선에는 21.4%가 얻었죠. 네, 상당히 그 캐스팅 보트 칠 수 있는 지지율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의문이에요. 그만큼 갈지. 그 정도 파괴력이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제3지대라든가 중도 후보들이 두 번 연달아 출구했을 때 하물며 그 동네 지역구 선거에서도 두 번째 출마하면은 네. 무릎부대로 뚝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 이은영 소장님 또 이제 새로운 후보와의 대결 구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의 시사 1분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